9일차 독해력 강화 트레이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 19, 20번에 해당되는 지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다뤘던 지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문단 독해의 그런 포인트 잡는 거 훈련하기에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지문을 다시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입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문의 유형, 무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주장형 지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뭐주의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 글이 주장형 지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에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핵심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질문하시면서 글을 독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결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자는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제자는요. 그래서 핵심 전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필자가 문제 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전제와 결론을 합쳐서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 공리주의가 어떠한 입장인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제시해주고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문장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행위의 유용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도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물론 이 친구가 밑줄을 친 것처럼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도덕적으로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입장인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떠한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지. 그래서 그 기준이 필셋이 굉장히 좋아하는 핵심 정보이고 여기에선 양적으로 유용성을 고려한다라는 지점이 출제자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유용성임을 임팩트 있게 정리하고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필자가 X를 등장시킵니다. X는 역시 또 다른 입장인데 그 X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X의 입장을 받아들일 경우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겠죠. X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먼저 소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아마 마지막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X의 입장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대안이 될 만한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할 가능성이 큰 그러한 글이라는 걸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잡고 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표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 표를 처음부터 다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표가 있네. 이 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할까? 빨리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시간을 막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이 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 할지는 뒤에 부분에 있으니까 표를 여러분들께서 처음 접하실 때 너무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사람들은 대부분 A2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X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2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음 문장이 사실 빈칸에 대한 내용을 넣기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행복의 양을 봤을 때 A2의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고통의 양도 봤을 때는 그쵸? 원래는 적을수록 좋은데 더 적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2의 입장에 따지면 이 A2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A2는 어떤 입장인가? 여러분들 잘 답변 선택지를 찾아주셨는데요. 자, 일단 답변 선택지 5번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잘 추려줬던 것처럼 구조도 비슷하고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 4, 5번을 추린 친구들 아주 잘 해주셨고요. 답이 될 선택지는 5번이었습니다. 그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에 비해서 많은 행복을 산출하고 동시에 적은 고통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행복을 산출해야 되는 거, 그리고 가장 적은 고통을 산출해야 되는 거. 그래서 X에 따르자면 100이어야 되고 9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A2는 100보다는 작고 9보다 크고, 그래서 A2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X가.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X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A나 A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되지 않는다. 결국 어떠한 선택지라도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게 되는 셈이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단락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Y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Y와 X를 비교하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일단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 근데 사실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 Y의 입장과 같이, 혹은 필자의 입장일 수도 있죠. X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글이다라는 흐름을 예측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의 입장을 읽을 때 Y의 입장과 X의 입장을 따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X의 입장과 Y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읽었을 때 반복되는 키워드라든지 필자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키워드, 세트 단어, 그 다음에 필자가 직접적으로 비교해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둘을 비교하는 듯한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입장에 따르면 그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보다 큰 유용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 유용성이라는 게 뭐냐? 행복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뺀 결과를 나타낸다. 자, 굳이 유용성이라는 걸 왜 다시 뽑아서 설명을 해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용성을 뽑아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X와 Y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Y의 입장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전체 핵심을 우리가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2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에 따르면 A2는 X의 입장을 충족시켜주는 행위가 아니다. 근데 Y의 입장에 따르면 A2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2에 대해서 각각 X와 Y가 어떻게 다른 입장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따라서 뒤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X의 입장보다 Y의 입장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거를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와 Y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 A2를 가지고 비교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2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각각 X와 Y가 어떤 입장인지 비교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보다 Y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점보단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문제보단 해결이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보다 Y를 힘줘서 읽어주셨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Y의 입장을 X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X의 입장을 빈칸으로 뚫어놓고 X의 입장을 판단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지만 이 지문의 전체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Y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서 전체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지문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결론이 곧 핵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골라라 라고 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Y의 입장에 따랐을 때는 A2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근데 이거는 너무 큰 접근이에요. 우리 소명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결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핵심 전제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 전제였습니다. 그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행위보다 큰 유용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용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유용성이란 행복의 안에서 고통의 양을 뺀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전제를 정리해 주시고 그것과 결론을 더한다라는 느낌으로 Y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단 독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독해에 대한 비교 포인트 잡는 거는 제가 지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이 친구가 잘해서 좀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지문 전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 때 반드시 그 유용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용성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용성이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X와 Y의 경우에 이제 공리주의라는 거 둘 다. 그래서 양적으로 유용성을 고려하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죠? X와 Y의 대전제. 자, 이거는 공통점 혹은 대전제인데, 이런 것들 자체를 피살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이거 자체가 답변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든 Y든 지금 공리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되고 있었던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 전제 혹은 대전제가 답이 되는 선택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필자는 X의 입장보다 Y의 입장을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Y의 입장은 어떤 핵심 전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행복의 양과 고통의 양을 빼서, 행복의 양에서 고통의 양을 빼서 비교하여서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완벽해지려면 여기 Y의 입장에서도 유용성이라는 키워드를 더 넣어서 정리하면 완벽한 핵심 내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잘한 거는 대전제도 들어갔고요. Y의 입장을 더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Y의 핵심적인 전제까지 다 들어가주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서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속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제는 속도에 대한 어떤 접근, 그 다음 속도에 대한 점검을 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정확도에 대한 접근이 어느 정도 잘 됐다라고 하면 속도도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지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데 확신이 조금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속도가 조금 났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신중하기도 하고요. 텍스트에 대한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못 읽었던, 잘 못했던 경험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는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습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속도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지문 독해에만 2분이 걸린 거면 좀 느리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특히 주장형 지문에서는 문제를 다 푸는 때까지 2분 정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딱 봤더니 2분 30초 이상 넘어갔다. 그럼 뭔가 주장형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비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저랑 우리가 강의랑 비교를 했을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고 있진 않은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메모라이징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딱 처리하는 그 과정이 빨라야 되는데 정보를 이렇게 보고 핵심을 파악은 했는데 그다음에 아 이게 이거구나 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조금 더 많은 텍스트들을 보면서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고의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건 그만큼 훈련이 조금 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 텍스트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문에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 딱히 의미도 없이 지나온 부분을 재차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처럼 1번, 2번 문제도 아니고 자기만의 어떤 습관, 자기만의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 속도가 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기에서는 한번 의식적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속도도 나고 그다음에 사고가 좀 더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난 부분을 재차 확인하면 호흡이 끊겨요. 그쵸? 그래서 쭉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굳이 이렇게 쭉 한 번에 핵심이 무엇인지 딱 선을 타고 가야 빨라지는데 여기 보고 뚝 끊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 보고 뚝 끊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연속적인 흐름에서 글을 읽기보다 불연속의 지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비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글을 읽는다라는 느낌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특히 주장님 지문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단락별로 한 번씩 제가 끊어서 정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쭉 연결해서만 읽으려다 보면 어떤 단락에서는 이런 것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단락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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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정리는 하실 필요 있어요. 근데 이 친구처럼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는 거는 잘못된 그러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연습 방향이 맞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단한 연습 방향은 아닌 거고, 자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맞죠. 네,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딱히 의미도 없으면서 지나온 부분을 재차 확인을 했으니까 그걸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속도와 관련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 친구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속도와 관련해서는요. 왜냐면, 속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배들, 여러분들보다 좀 더 빨리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속도를 생각하기보단 그냥 정확하게만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시험장에서 그것만 해도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도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속도에 대한 그러한 조언은 좀 더 제가 그 친구를 알고 클리닉을 한다든지 그 친구가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속도가 나지 않는 요인을 일단 가장 정확하게 원인 자체를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친구처럼 의미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습관이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또 보고 거듭 읽고 혹은 더 완벽하게 보려는 그러한 습관, 그런 것들을 버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독해를 100% 잘할 필요는 없어요. 70% 가까이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100%에 가깝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습할 땐. 그리고 실전 가서는 그거보다 더 헐렁헐렁 읽어도 돼요. 완벽한 문장으로 도출 못해도 돼요. 그래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만 파악하고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더 정확하게, 너무 완벽하게 읽으려는 그러한 성향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라는 게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확도라는 건
출제자가 원하는 핵심 정보를 뽑아서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지문 전체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정확도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속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일이면 챌린지가 마지막이라는 게 믿겨지질 않네요. 이런 챌린지를 기획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게 고생스럽고 쉽지만은 않으실 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획이었다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같이 뛰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행복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11차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